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날씨가 맑은 날이 있고 또 흐린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앞이 막막하고 속상할 때도 있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내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저는 끈질긴 구애 끝에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돈도 많이 못 모았고 결혼까지는 좀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당장 결혼하지 않을 거면 헤어지자고 했고 아내를 너무 사랑했던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신혼집은 제가 모은 돈에 장인어른이 주신 돈을 합해 구했는데 나머지 결혼 비용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돈 한 푼 안 보태는 저희 부모님을 비난하며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저는 어떻게든 마음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해두고 아내 요구대로 6개월간 일종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남편으로서 확신을 얻을 때까지 혼인신고를 미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약속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을 논의하면서 혼인신고 계획도 세웠죠. 하지만 제가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예전 약속을 들먹이며 이혼을 요구했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고 약속했으니 진짜 부부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그간 모든 소득을 아내에게 맡겨두었는데 아내는 생활비로 다 쓰고 없다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생활비를 몇 달 주지 않았으니 신혼집 구할 때 제가 보탠 돈도 안 주겠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저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 집안의 살림은 결혼해서 살면서 하나하나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남편을 저버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셔서 힘드실 텐데 이혼까지 하게 되셔서 상실감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하고 아내분은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세요. 그동안 조담소에서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몇 번 다뤘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경래 변호사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면서도 형식적 요건으로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로는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라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혼인 의사가 있고 또 이제 혼인 생활을 이제 영위는 하는데 네.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관계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연자분의 경우는 6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헤어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이제 약속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도 이제 사실혼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사연자님은 결혼식을 올리셨으므로 네. 객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존재했다는 거는 인정이 가능하고요. 네. 또 함께 살면서 뭐 아파트 청약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영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는 충분히 인정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혼 관계라는 것 자체가 원래 법률혼과 달리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종료되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 6개월 동안 기간을 두고 뭐 헤어질지 여부를 결정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실혼 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거나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생활을 할 생각으로 이제 생활을 해오신 거니까 사실혼이 인정이 되신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사연의 경우는 아내분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은 일방 의사만으로 종료되지만 그 파기가 부당하였다면 사실혼의 부당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부당했다라고 네. 하는 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떤 게 부당한 걸까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의 어떤 잘못이 있었다거나 네. 아니면 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일방적으로 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민법 제750조, 751조의 불법 행위에 준하는 어떤 피해를 입혔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연의 경우 아내분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면서 집을 나갔다. 네. 이것도 부당한 파기에는 해당하겠네요. 네, 현재 사연자님이 실직을 하셨는데 네.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를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고 갑자기 집을 나가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어떤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해서 부당한 파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사연자님께 귀책이 없다는 점, 그리고 아내의 가출이라던가 이혼 청구 이런 주로 귀책이 아내에게 존재하는 점을 소명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연자분이 생활비를 주시다가 실직당하는 바람에 몇 달간 주지 못했어요. 이 부부의 경우에 사연자분이 상대방한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님께서 신혼집 명의를 아내 앞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 신혼집 보증금에는 사연자님이 결혼 전에 저축하신 돈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인 어른께서 도와주신 부분도 합했지만요. 사연자님이 결혼 전에 저축하신 돈이 집 보증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아내분 명의로 신혼집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분은 몇 달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니 결혼 전에 보탠 돈도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맞벌이 부부셔서 사연자님과 아내는 상호간 부양 의무가 있고요. 네. 사연자님께서 실직으로 돈을 벌지 못하시면 소득이 있는 아내가 사연자님을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님이 몇 달간 생활비를 못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연자님의 혼인 전 재산으로 마련한 신혼집 보증금에 대한 기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혼집 보증금에 이제 사연자분이 보탠 돈은 재산분할로 이제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자분의 경우는 살림살이도 또 이제 네, 6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살림살이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 살림살이는 어떻게 나눠야지 될까요? 결혼 이후에 살림살이를 마련하셨다고 하셨는데 동산인 살림살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돈을 부담한 사람의 소유인 것이 맞지만 두 분이서 결혼을 해서 함께 소득을 합쳐서 관리하면서 마련한 재산도 함께 마련한 것이니 이러한 기여 역시 이제 간접적으로 사연자님의 기여도 산정에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사연자분이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불리한 거는 아니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산분할을 이제 준비하려면 사연자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이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서 신혼집 보증금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결혼하신 이후에 이제 아내가 관리한 두 분 소득을 합쳐서 관리한 어떤 예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신혼집 마련 당시 보탠 돈, 그리고 혼인 생활 중에 이체하신 월급 내역, 또 살림살이 마련 비용을 부담하신 부분 등을 확인하셔서 사연자님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사연을 정리를 해보자면요. 사연자분은 결혼식을 올리셨기 때문에 아내분과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실직을 하셔서 몇 달간 생활비를 이제 주지는 못하셨지만 그것만 가지고 신혼집 마련의 기여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혼집 보증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 비용,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에게 보낸 생활비, 부부 공동 재산 내역을 꼼꼼하게 확보하시고 사연자분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재산분할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칸막이로 구분된 책상과 의자가 있는 점, 고정석이 제공됐고 정기권 결제가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스터디 카페 역시 학원법상 학원으로 분류되는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힌 거죠. 어떤 이유로 이런 판결을 내놓은 걸까요? 현행 학원법상 학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곳으로 일정 시설을 갖춘 뒤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사건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1심과 2심은 칸막이로 구분된 책상과 의자가 있는 점, 또 고정석이 제공이 됐고 정기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법상 학원으로 분류되는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스터디 카페가 독서실과 유사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간식을 구매해서 취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이 소모임을 위해서 스터디룸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대다수가 시간제 요금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정기권 이용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서 해당 스터디 카페를 학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관청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